그리고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이제 전면에 나서가지고 후보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는 좀 뒤에 가 있고 너무 김종인 위원장만 전면에 나온다. 그래서 약간 가만히 있는 전략, 가만히 전략?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장교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는. 제 조언을 뭐 듣겠습니까? 가만히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조언을 해주셨나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네,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죠.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 전략을 들고 나오는 거죠. 자신이 있으면은 본인이 TV 토론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자, 뭐 우리 만나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과감 없이 막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대학로 가서 뽑기 하고 있고 왜 그러겠어요? 짤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까 누가 올려주셨죠? 짤 보니까 저요. 청년 예술인들과 대화하는데 질문 나오니까 다 이준석 대표한테 자 여기 제가 그걸 받으시오.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제가 그거는 별명을 붙였죠. 아, 그래요? 프로토스. 프로토스.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까지 뭐라고 하면 안 돼. 아니, 거기서 오디오가 빠져서 그런데 오디오를 들으면 실제로 뭐라냐면 후보님께서 저희들의 이런 아픈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이크를 주는데 그 마이크를 대표한테 넘기고 못 후보한테 들었대요,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 부분은 못 들었고 아하. 대표한테 물어보는 줄 알았다니까. 아하. 그분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도 준비 과정 중에 있다. 아니 언제까지 잠깐만요. 문제인데? 지금 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요. 12시가 대선이면 지금 11시 반이야. 이빨 닦고 잘 시간이야. 아, 근데 아직도 책을 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근데 지지율이 높잖아요. 대통령 될 가능성 높고.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거죠. 괜히 나가서 얘기했다가 실수하고 빌미 잡혀가지고 공격당하고 이거보다는 네. 우리가 지금 10대 5로 이기고 있으니까 침대 축구해도 괜찮다. 10대 5로 이기고 있나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잖아요. 구도 자체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다. 어떻게 라는 생각을 실수를 갖고 안 있는 거예요. 해요? 선거 근데 운동에 90이나 나왔는데. 오늘 가만히 전국 지표 조사 보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고 있죠. 네 이겼더라고. 2% 네, 포인트인가 네.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근데 저는 그 여론조사보다 계속 말씀드린 거는 정권 교체 여론. 그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네. 일단은 이긴다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제가 그 말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약간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건 제 참모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실수만 하지 마시죠. 네.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뭘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문재인 정권이 워낙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아니 근데 유권자로서는 사실 좀 화가 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보를 알고 싶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철학이 뭔지, 비전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좌파 쪽의 유권자들은 불만이 있는데 저 중도 진보 좌파라고 저 그렇게 딱 규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냥 저 중도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은 안 궁금해요. 실수만 하지 말아라. 제발. 실수만 하면 이긴다. 김종인 위원장이 월요일날 딱 선대위 첫 회의 얘기했잖아요. 오만하지 말아라. 실수하지 말아라. 후보가 실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긴다. 딱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군요. 네 앞으로 근데 근데 그렇게 진단은 세기말적인 말씀을 김종인 위원장 왜 하셨대요? 그게 정답이니까. 진다가? 진다가 아니라 아니 실수를 안 하면 이긴데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안 해요? 실수를 안 하잖아요. 최근에. 프로토스도 했고. 근데 예를 들어 토론을 안 해프닝. 할 수 없고. 법정 토론회 3회. 근데 그거 진짜 말이 삼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법을 지키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법치주의 근데- 국가 아니에요. 아니 경선에서도 그렇게 토론회를 많이 했는데 실제 대선 본선에서 3회밖에 안 난다는 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뭐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가 얘기해도 별로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에이 술이나 한잔 먹자. 알겠습니다. 에이. 아니 왜 이런 질문을 자꾸 계속 해요? 힘드네.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네. 뭘 궁금해요?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어요. 뭘 기대? 아니,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돼요. 술 한 잔 마실 때마다 뭔가. 네. 근데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긴 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뭐 경제 민주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 민주 통합, 뭐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정작 뭐 통합은 나중에 당선된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서 약간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가 좀 서로 달라요. 엇박자가 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메시지 관리는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요거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아까도 계속 먼저 얘기하셨는데. 아니 제가 먼저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가 엑스파일 터트리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캠프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쪽에 핵심 관계자였거든요. 윤핵관. 네. 아, 핵심 관계자인데 제가 정확히 아는 게 여긴 뭐냐면 캠핵관이지. 캠프 핵심 관계자. 예, 윤석열이 아니라 그 캠프를 만드는데 핵심이었죠.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속 그러니까 4월 달에 이제 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빨리 김종인 위원장을 잡아서 김종인 위원장을 얼굴로 내세우고 캠프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보고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왜 안 만나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권력구조 개편해야 된다. 대통령제 수명을 다했다. 네. 내각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 된다. 당신 권력 내놓을 수 있느냐? 2년만 대통령하고 권력 개편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내각제로 가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라는 메시지를 딱 넣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뭐 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실질적으로도 넣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거 대통령 되기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잡았는데 2년 만에 그만 김종인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만나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내각제 신봉자라는 걸 알아. 근데 김종인 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을 했다는 거는 그분의 주장을 감내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개헌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위원회 같은 걸 만들잖아요. 네. 본인 입으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퉁친 거야 그냥. 내가 뭐 지금 선거 때문에 바쁘니까 여기서 연구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없지 않느냐? 맞죠? 너무 정확하게 메시지 얘기해가지고 할 엇박자. 말이 없지. 네? 김종인 위원장이 상의를 안 하는 거지, 상의를. 그러니까 아, 윤석열 윤석열을 가르칠 생각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을 설득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자마자 본인이 애정하는 연합뉴스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엄청 통해서 얘기하셨더라고요. 쭉쭉쭉 아젠다를 뽑아놨죠. 이대로 간다 우린. 이거 선을 그은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그럼 왜 엇박자 나는 소리를 했냐? 못 들었거든. 그 얘기를.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네. 이게 뭐지? 하고 일단 잡아둡시다. 이렇게 한 차원이고 이제 김정인 박사가 아마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뒤로 이제 와서 선대 본부장의 말을 돌리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점을 노린 건데 윤석열 후보의 질문 딱 하나일 겁니다. 그래 제가 5년 동안 대통령 하나요 안 하나요? 할 수 있죠.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요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울산 회동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윤석열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통령 자리다. 5년 동안. 대한민국 유지할 수 있는. 5년 동안은 중요한 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가 된다. 이것이 목표인 것이고 어떤 대한민국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욕심이 있었다면 김종인이든 권성동이든 이준석이든 이 안에서의 권력 관계를 조정을 하면서 합쳤을 텐데 하여튼 됐고 모르겠고 당신들이 그건 알아서 하고 나는 대통령이 될 거니까 그것만 책임지고 오케이? 라고 수락한 입장으로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유시민 작가님께서 등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꽤 오랜 시간 이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었는데 오늘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쭉 하셨는데 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생존력이 뛰어난 생존자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화전민 마을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의 싸움이었고, 그다음 정치권에서도 어떤 비주류로서의 생존력을 키워나갔다. 그건 맞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발도상인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빗댄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다.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과제 중심형. 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정치 철학을 먼저 내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과제를 이렇게 내세우는 연역적으로 약간 접근을 했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제에 바로 접근을 해가지고 강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귀납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평가를 했는데 굉장히 큰 칭찬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 등장하신 걸 보고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럴 줄 알았다. 두 번째, 선거가 눈앞에 와 있구나. 세 번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역시 급하구나. 손 내민 것은 결국에는 유시민 전 장관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급하긴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말을 바꾸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에 유시민 작가가 누구지? 저 김어준의 파파이스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저는 어용지식인입니다. 어용지식인인데 저는 이제 뭐 방송도 이제 좀 안 할 생각도 있고요. 막 이런 얘기도 했고 네. 1년 8개월 전에는 저는 정치평론 안 하겠습니다. 비평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나타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뭘 그분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별로 상관 안 해요. 이제 예전의 유시민이 아니거든요. 저희 같이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시민 후보가 조국 사태 이전에 유시민이었으면 와, 우리 우파 쪽에서 저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조국 장관이 뭔 말을 하든 유시민 장관이 뭔 말을 하든 뭐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별로 뭐 저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나타나도 무섭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어쨌든 사회의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으로서 약간 더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되게 옹호하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이 나를 죽이려고 뭐 추적을 계속 우리 노무현 이사 노무현 재단을 계좌 추적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몇 년 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대. 내가 옛날엔 몰라서 그랬대.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시민 장관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좀 씁쓸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김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유시민 작가님의 등판 의미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서 평가한 거 이걸 어떻게 좀 보세요? 유시민 전 이사장의 등장은 어쨌거나 민주 세력 중에서 또 큰 한 축이 합류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는 한 그룹이 또 합류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이낙연 후보 그룹 정도 플러스 조금 더 남았을 텐데 어쨌든 이번 선거가 되게 중요한 이벤트다라는 점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보여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네? 비판 좀 해요. 아니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을 하잖아요. 아니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지지세들이 뭉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줬다는 점에서 저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어떻게 될 건가는 이재명 후보 말고는 같이 입을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들 얘기는 사람들이 특히 언론이 받아쓰지 않는데 유시민의 등장은 좀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몇 개 전선을 치고 나갈 것인데 김종인 박사가 저는 생각보다는 초반에 의제 설정에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했던 얘기들이 임팩트가 없고 후보가 모르는 얘기를 혼자 나와서 해버리면 그건 다 알아보겠습니다. 뭐 제가 50조 그것도 잡은 다음에 무슨 통합 정치 그것도 잡은 다음에 지금 다 뒤로 미루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이라는 어쨌거나 이쪽에서의 그 빅스피커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점은 뭐 그런 것에 대한 대응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유시민 작가의 등판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중원 확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뭐 분석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편의 지지자들이 좀 결집할 수 있는 좀 효과가 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장교님이 보시기엔 좀 어때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저분이 이미 한쪽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 한 중도 외연 확장은 쉽지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 특정한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야 라고 인식을 하는 한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가짐부터 다르다니까요.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 뭔 얘기를 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편 드는 거지. 뭐 어차피 이재명 편이었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아프지도 않고 외연 확장 없어 보인다. 근데 포지셔닝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도 외연 확장은 이재명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3% 같은 데 나가서 주식 얘기하고 네. 예. 이재명은 민주당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예, 독립돼서 좀 보는 그럼요.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걸 살려서 중도 확장은 이재명 본인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아까 전에 유시민이 움직임으로써 민주진영 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룹이 생긴다는 점. 즉 네. 아직도 민주당은 내부 결속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후보는 후보대로 중원으로 뛰고 내부는 내부대로 결속하고 업무를 나눠서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무슨 유시민 이사장님 훌륭하신 분이지만 뭐 시대의 어른이라서 이분이 등장했으니까 대선판이 정리했다. 그런 이런 건 개념을 아니고.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지금 하잖아요. 네. 맞다고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전국 지표조사 잠깐 소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 예를 들어서 전국 지표조사가 약간 골든 크로스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없지 무슨 않아요. 골든 크로스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 민주당 아무도 없습니다. 예. 네, 별로 없더라고요. 지지자분들께서 보고 좋아하시는 정도까지인 거지. 네. 지지율은 추세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한번 뭐 그런 정도가 생겼고 어차피 이번 선거에 골든 크로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계속 최소한 바뀌는 걸로 12월까지는 안 돼요. 네. 그 윤석열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제가 봤던 포인트는 물론 이제 이번 조사가 약간 민주당에 치우쳐서 나왔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좀 더 한 발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중요하게는 경제 누가 잘할 거냐에 42대 25로 그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그림 이건 그렇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네. 이건 아주 좋은 그림이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살짝 올라간 거 이건 뭐 하나만한 소리예요. 뭐 이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2% 이길 거냐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준석이라는 어쨌거나 두 마리의 대어를 지난 네. 금요일에 잡았는데 금, 토, 일 지나고 그걸로 왁자지껄을 했고 월, 화, 수, 사흘 동안 주론 월, 화 이틀 동안 면접원이 물어보면서 어디 선대위가 잘 됐냐고 물어봤는데 전 이제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주당 선대위 볼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개편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편한 것에 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냥 저 같은 고관여층들이 보기엔 좀 더 어린 사람들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구나 정도의 의미를 두는 건데 저렇게 화려하게 멤버로 꾸려진 국민의힘 선대위가 점수가 평가가 더 낮아요.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이 뭉쳤는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네. 내가 생각했던 김종인이라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좀 그냥 식상해 하는구나. 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더 벌어진 상태에서 따라가는 그림으로 될 거라고 봤는데 어쨌건 붙여서 지금 교착돼서 싸우는 그림이라 이거 말 그대로 이전 투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우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는 강인한 사람이 살아남죠. 장교님이 보시기에는 이 지지율 추이가 잠깐 국민의힘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위기감이 느껴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전화 면접이 좀 다르고 ARS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전화 면접보다 ARS가 윤석열 후보가 한 더 8% 많이 정도가 더 많이 나와서 우리가 오늘 MBS 이 조사만 갖고 김성애 대변인님 얘기하신 것처럼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서 또 봐도 정권 교체론이 더 높아요. 46, 국정 안정론 42, 네. 더 높고 엄청 따라붙은 거죠.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높고 그다음에 국정운영 평가 부정적인 평가 52%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김 작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흐름과 추세는 둘이 좀 붙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세상에 이렇게 꽃밭인데 윤석열 후보는 도대체 뭘 하고 있길래 이거의 이 과실에 반을 못 따먹고 있는지 남의 당 일이긴 하지만 참 보면 답답합니다. 마이크 네. 포비아에서 벗어나는 상담을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 마이크 포비아. 내가 진짜 저런 얘기를 하면 막 그 뭐 발끈해가지고 옹호도 하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 아니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논리적으로. 네?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다고요? 마켓 단위가 잘 되면 제 출연료 올라갑니까?
대화하듯이 저랑 대화하듯이 하면 돼요. 그냥 이걸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네. 저랑 얘기. 저희 마케나니 연거 알고 계시죠? 아, 한겨레 TV가 쇼핑몰을 열었어요? 네, 저도 사실 들어가 봤습니다. 엄청 쓸만한 물건들이 많던데 저도 직접 한번 쇼핑을 해보려고요. 근데 이거 확실히 하면 제 출연료 올라가는 거죠? 네, 열심히 쓰겠습니다. 출연 올라간다는 그 믿음이 가십니까? 아, 뭐, 전 한겨레를 믿습니다. 한겨레 정기 구독자이기 때문에 한겨레가 저한테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올려주셔도 됩니다.